안녕하세요. 기독교 청년들에 의한 기독교 청년들을 위한 기상청 21화 시작합니다. 오늘 게스트를 소개하기에 앞서서 마르타님, 역사를 잊은 민족에게 미래는 없다라는 말 들어보셨나요? 그쵸. 그거 되게 자주 들었고, 그리고 제 기억에는 그나마 최근에 그 노제팬 운동 한번 했었잖아요. 네. 작년인가요? 네. 그때도 그 문구 엄청 돌아다닌 걸로 기억해요. 올해였나? 그게요? 그랬나? 기억이 잘 안 나요. 그것 때문에 세상에. 유니클로 지금 박살 났죠? 네, 그렇다 하더라고요. 이거 혹시 누가 얘기했는지 아세요? 누가 얘기했는지까지 알아볼 걸 그랬네요. 보통 네. 이거를 말한 게 우리나라에서는 단재 신채호 선생님, 그리고 뭐 독일의 윈스턴 처칠 뭐 이런 사람이 했다고 알고 있었어요, 저는. 저도 그 유럽관에서 나온 걸로 알고 있었는데 라고 아니었어요? 했는데 저는 네. 이거를 그래 저희가 좀 팩트 있는 방송을 해야 되니까 찾아봤는데 네. 전혀 근거 없는 이야기라는 거예요. 아, 진짜요? 그러니까 뭐 멀리 안 가더라도 단재 신채호 선생님이 했다고 사람들이 많이 알고 있는데 알고 보니까 단재 신채호님이 했다라는 그런 역사적인 기록이 없고 그래서 최근에 막 아브라함 링컨 막 사진 하면서 인터넷 짤로 도는 게 유명한 사람 사진 붙여놓고 옆에 써 있는 말 무조건 믿지 마라. 맞아. 다 거짓말이다. 근데 그게 약간 단재 신채호 선생님 같은 느낌이더라고요. 저 이번에 알았어요. 저는 사실 이 얘기가 한창 돌아다닐 때 이게 정확하게 무슨 뜻을 내포하는지 솔직히 저는 공감이 안 가가지고 네, 저는 그냥 보고서는 넘겼거든요. 그렇구나. 저희가 그 성경에 되게 유명한 이 문구인데 네 시작은 미약하였으나 끝은 창대하리라. 이거 아시나요? 네, 알죠. 어떤 뜻이죠? 그거요? 네. 우리가 지금 이렇게 옹기종기 모여서 하지만 네. 나중엔 전용 스튜디오에서 500만 원짜리 마이크에다가 녹음을 하겠다 이런 거 아닌가요? 아닙니다. 아니에요? 이게 네. 그러니까 죄송해요. 네. 뭐라 해서 미안한데 이게 다들 그렇게 알고 있어요. 왜냐면 그래서 보통 뭐 창업을 하거나 기독교인들이 하면 그거를 이게 판으로 해가지고 맞아. 붙여놓거든요. 네. 근데 식당에도 그게 많고. 욥의 친구들이 욥을 그냥 비웃는 거예요. 에이씨 너 지금 비약하지만 나중에 창대해질 거야. 약간 비꼬는 거거든요. 근데 이게 성경에 딱 그 구절만 떼니까 네, 너무 있어 보이는데? 있어 보이잖아요. 네.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맥락적으로 봐야 된다라는 말을 하고 싶으면서 약간 하지만 그 말뜻만 보면은 괜찮잖아요. 그쵸. 그래서 단지 신채호 선생님 말이라고는 했지만 어쨌든 그 멘트는 전 굉장히 훌륭한 내용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럼 이거 뜻은 이따 게스트분한테 여쭤보기로 할게요. 우리가 성경을 바라볼 때 이해할 수 없는 부분들이 많이 있는데 성경은 그 시대에 살고 있는 사람들이 읽고 이해할 수 있도록 지어진 책이었고 우리는 그런 부분들을 그 시대의 문화로 이해해야 하는 부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우리는 성경을 보며 현재를 살아가고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역사는 우리의 현재 그리고 미래를 바라볼 수 있는 중요한 열쇠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제 사설이 좀 길었죠. 왜냐하면 오늘 모시는 게스트분이 제 인간관계에서 탑5 안에 드시는 분이에요. 최악의 탑5요? 그래서 좀 네. 거창하게 밑밥을 좀 깔아봤습니다. 저희와 함께해 주실 오늘의 게스트님 자기소개 부탁드립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미곰님의 인간관계 워스트가 아니라 탑5고요. 예, 현재 경기도 고양시 인근에 있는 중학교에서 3학년 역사를 담당하며 가르치고 있는 복길이라고 합니다. 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저 지금 눈 감고 들을 뻔했어요. 뭔가 있잖아요. 스타 강사 이런 목소리? 아니 지금까지의 게스트 중에서 가장 구체적으로 자기소개를 하신 분인 것 같아요. 정말요? 네. 아니 근데 제가 이제 미곰님 말씀하신 거를 제가 좀 듣고 있었거든요. 왜냐하면 게스트 아직 나오려면 좀 멀었으니까. 네. 근데 제가 확실히 역사 교사라는 걸 좀 증명하기 위해서 네. 하나를 좀 말씀을 드리면 역사를 잊은 민족의 미래는 없다. 네. 거기서 이제 처칠 얘기 나왔잖아요. 네. 예, 처칠은 영국 사람입니다. 예, 2차 세계대전에서 독일을 상대했던 사람이에요. 아이고 전혀 반대. 예,
그래서 제가 이제 어떻게 하면 제가 이제 역사 교사라는 걸 좀 증명할 수 있을까라던 찰나에 그래도 네. 미곰님께서 여지를 남겨주셨기 때문에 제가 이렇게 치고 들어올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하나 찌르셨네요. 네. 기대된다 오늘. 아마 네. 말씀을 안 하셨으면 저희 네. 청취자분들도 몰랐을 수도 있어요. 근데 이름이 약간 독일 사람 같지 않나요? 아, 맞습니다. 그리고 또 오늘 오신 복길님은 제가 맨날 방송에서 욕하는 그 전교회 불질러야 되는 교회. 전교회에서 알게 됐고 음? 지금까지도 전교회를 다니고 계시면서 네. 그럼에도 저하고는 굉장히 사이를 가깝게 지내고 있는 분이에요. 되게 할 말이 많겠다 오늘. 스파이 아닐까요? 조심하세요. 근데 복길님이라고 하셨잖아요. 근데 닉네임이 되게 친근감 있으세요. 네, 지금 초면이니까 지금 이렇게 좋게 말씀드리는 거예요. 친근감 있으신데 뜻이 뭔가요? 사실 이제 그러니까 제가 중학교 고등학교를 다니면서 그 당시에 약간 좀 촌스럽게 닉네임을 짓는 게 저희 학교만의 약간 트렌드였어요. 네. 그래서 어떤 닉네임을 좀 지어야 임팩트 있는 그런 별명으로 남아 있을 수 있을까라고 하다가 그 옛날에 전원일기 아시나요? 네네네 알아요. 네, 알죠. 예, 전원일기에서 뭐 이제 일용 언니가 뭐 복귀라 막 이런 거죠. 예, 그게 가장 떠올라가지고 네. 그렇게 한번 지어봐야겠다라고 하면서 누구도 불러주지 않지만 나는 이렇게 네. 불러줬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그런 어떤 작은 소망, 예, 그런 것 때문에 이렇게 복길이라고 오늘날에도 그렇게 하고 있어요. 네. 복길님 같은 경우에는 지금 기상청의 전신인 매실청이 있었거든요. 제가 예전에 했던 매실청. 방송. 그때도 게스트로 나오셨어요. 아 진짜요? 네. 오, 예. 그러면은 지금 막 엄청 낯설진 않으시겠다, 그렇죠? 나름 좀 몇 년 지났어요. 그래서 좀 네. 감을 좀 잃긴 했는데 그래도 네. 오늘 나와서 좀 편안하게 좀 대화를 좀 하려고 계속 그때 기억을 좀 되살려 봤거든요. 그래서 크게 아마 진행하시는데 문제 없이 제가 참여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미국님이 되게 말도 못하고 막 제가요? 이랬는데 이건 모함입니다. 말을 되게 잘하시네요, 조근조근. 아, 그럼요. 네. 제가 저희 네. 게스트 섭외하는데 네, 심혈을 기울이시네. 굉장하죠. 그리고 또 그때 당시 매실청이 제가 네. 마르타님께 말씀을 드렸지만 검열을 당해서 그만두게 됐었거든요. 그렇죠. 그런 상황이었는데도 네. 흔쾌히 게스트로 와줬던 약간 의리. 그 스파이일 수도 있어요. 조심해요. 아직까지 하나 확인하려고 그런 걸 수도 있어요. 조심해요. 제가 그 오랜 시간 좀 알고 지내면서 지금은 이 역사 교사를 하고 계시고 있는데 그 역사 교사가 되시기가 정말 힘든 과정을 거치셨어요. 제가 옆에서 봤는데 나는 저렇게 못 버틸 것 같은데 라는 순간들이 굉장히 많이 있었고 그만큼 기간도 좀 길었고 그랬거든요. 혹시 마르타님 주변에 뭐 공무원 시험이나 뭐 고시 공부하시는 분들이 있으신가요? 제 주변에는 소방공무원 준비하던 친구 2명 있었어요. 네네. 근데 얘네들이 몇 년 하더니 이제 포기하더라고요. 한 제 기억엔 4, 5년 한 것 같아요. 근데 그 정도 했으면 포기할 만하죠, 솔직히. 그러게요. 뭐 이거 듣는 네. 분들 서운하실 수 있긴 하지만 네. 비교적 공무원 시험 중에서 네. 소방과 경찰은 조금 혹시 여자였나요? 아니요, 남자예요. 둘 다 남자예요. 남자분들은 비교적 난이도가 걔는 맨날 술 처먹고 공부 잘 안 하고 전 그래서 떨어질 줄 알았어요. 그래서 막 떨어졌어 이러길래 진짜 그만해라 이랬던 이유가 왜냐면은 이게 너무 오래 끌고 가는 게 걔네한테도 물론 안 좋겠지만 저는 그 부모님들이 너무 가여운 거예요. 계속 뒷바라지를 해주셔야 되잖아요. 그래서 저는 그거 보면서 너무 오해하는 건 좀 아닌 것 같은데 라고 생각을 했는데 얼마나 복길님은 힘드셨길래 미국님이 옆에서 보면서 나 저렇게 못하겠다 했는지 궁금하네요. 예, 제가 그러니까 임용고시를 4년 정도 준비를 했어요. 그러니까 뭐 이렇게 근데 4년이 정말 하루도 거의 빼놓지 않고 공부를 거의 매일 하다시피 했거든요. 그래서 술도 안 드세요? 진짜요? 예, 그래서 거의 뭐 어떤 뭐 스트레스가 있어도 예, 그냥 술 안 마시고 단 거 위주로 먹었죠. 당 수치가 올라갈 만큼 예, 단 거 엄청 좋아했고요. 예, 그러다 보니까 뭐 영양학적으로도 별로 좋지는 않았는데 예, 그만큼 좀 제 삶에 있어서 4년 동안의 그 준비 기간이 좀 되게 길었을 뿐만 아니라 제가 이제 쭉 이제 되돌아봤을 때 제 인생을 되돌아봤을 때 그 4년의 기간이 뭔가 검은색 박스로 쳐져 있는 아무것도 없는 그런 느낌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굉장히 좀 힘들긴 했죠. 예. 그러니까 슝 날아가는 기분인가요? 그렇죠. 남들은 네. 앞서가는데 네. 나 혼자 속도가 멈춰 있는 느낌. 예. 왜냐하면은 진짜 1년에 한 번 있는 시험인데 이거를 붙으면 내 인생에 이제 다시 걸어가는 거고 떨어지면 다시 시작해야 되니까 네. 약간 그런 잔인한 측면이 있으면서도 나는 과연 뭐 하고 있을까라는 약간 생각을 많이 했던 그 4년의 기간이었죠. 그럼 네. 그 스케줄이 어떻게 돼요? 뭐 몇 시에 기상해서 뭐 공부도 몇 시간 하고 이렇게 그런 구체적인 스케줄 혹시 기억 나세요? 예, 확실히 몸이 기억하는 바도 있어요. 왜냐하면은 지금 이제 슬슬 네. 그 바람이 되게 차가워지고 네. 예, 그러면서 아마 이때쯤이면 이제 한 임용고시가 한 달 정도 남았다. 그런 느낌이 딱 와요. 기온으로 느끼는 거죠. 예, 기온으로 느껴지고 네. 또 옷의 약간 두께로 네. 느껴지는데 네. 사실 정말 그 노량진에서 열심히 임용고시나 뭐 기타 공시 준비하시는 분들에 비하면 사실 저는 조금은 여유 있게 하긴 했어요. 그래도 이제 저는 주로 대학교 도서관에 가서 네. 공부를 했는데 네. 평상시에는 이제 한 8시 반 정도에 도착을 해서 한 10시까지 밤 10시까지 하는 정도? 네. 그리고 네. 만약에 이제 시험이 임박했다라고 하면은 이제 그 앞뒤로 한 1시간 정도 더 해가지고 한 7시, 8시 어간 그리고 11시까지 뭐 이런 식으로. 와 진짜 빡세게 하셨다. 예. 근데 여유 있으셨다고 했는데 그 여유가 어떤 여유 말씀하시는 거세요? 그러니까 보통 이제 아무래도 비교를 제가 지금 하고 말씀을 드리는 거니까 노량진에 계시는 분들은 정말 치열하죠. 그래서 확실히 그 앞자리에 그러니까 직강을 듣기 위해서 그 강사의 그 숨소리와 그 진짜 실감나는 강의를 듣기 위해서 새벽부터 그 앞자리에 사수한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네. 예. 특히 요즘도 뭐 뉴스 같은 데 보면은 특히 이제 공무원 시험 준비하시는 분들 보면은 정말 그 한 주간의 그 자리를 진짜 앞자리를 진짜 독차지하기 위해서 새벽부터 막 3시부터 뭐 이렇게 줄 서서 기다리시는 분들이 있으니까 그분들에 비하면 사실 저는 약간 조금 잘 거는 좀 자고. 그런 면에서. 예, 그런 면에서 이제 여유를 좀 가진 면이 있죠. 저는 이게 좀 쩐이 있다는 줄 알고 지금 미국님 역시 쩐 보고 사람 사귀는 건 미국님이 그래서 제가 좀 가난하거든요. 그래서 미국님이 저 안 놀아줘요 밖에서. 네, 저희 비즈니스예요. 근데 모르셨죠? 복길님이 지금 여유 있다고 말씀을 하지만 그 스케줄을 꾸준히 한다는 게 사실 굉장히 대단하거든요. 네. 그러니까 제가 복길님하고 저하고 다른 세계의 사람 같은 정도로 좀 다른 부분들이 많아요. 이게 어떤 거냐면 예를 들면 같이 임용고시를 준비하는 이 자세를 봤을 때도 복길님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해서 약간 쩐이라고 말씀하셨는데 그거를 굉장히 적게 시작을 하셨어요. 네. 근데 저는 그거를 1년 동안 일을 해서 자본을 모아서. 모은 다음에 해야겠다라고 했고 시작을 했죠. 근데 제가 말씀드렸듯이 막 공부를 막 하던 사람이 아니니까 그게 너무 힘든 거예요. 공부도 안 되고. 그래서 4개월 만에 도망갔어요. 나 못해 이러면서. 그러니까 그렇게 했는데 그 예를 들어서 저는 공부할 때 보통 추리닝 바지를 입고 막 이렇게 하는데 복길님 나중에 들었을 때 약간 몸을 조여주는 느낌이 집중하기가 좋다고 꼭 청바지 뭐 입으시고 스타킹? 아니 청바지 안에는 스타킹. 그래가지고 뭔가 항상 저랑은 좀 다르지만 배울 점이 많은 그런 분이었거든요. 또 이게 이렇게 또 미화가 되는군요. 또. 근데 그 확실히 그러니까 쩐이라고 했던 부분이 갑자기 그러니까 말씀하셔서 생각이 나는 건데 그 처음에 저도 사실 모았던 돈이 조금은 있었어요. 네. 근데 확실히 임용고시 시작하니까 나가는 돈이 어마무시하게 나가는 거예요. 그쵸. 첫 해. 교재비나 교재비랑 네. 또 뭐 저는 이제 인터넷 강의도 듣긴 했었는데 네. 인터넷 강의 정말 조금 들었거든요. 근데 그거를 뭐 교육학 전공 딱 듣자마자 2달 딱 들었을 뿐인데 100만 원 나가고. 우와. 예, 교재비 특히 뭐 역사 이제 교재 볼 것들이 많은데 그거 네. 쓰니까 뭐 200만 원 나가고. 와. 예, 그래서 모아둔 돈이 금세 사라졌더라고요. 네. 그래서 그 다음부터는 이제 좀 이게 집에서도 조금씩 지원 받아가지고 했는데 그 얼마나 제가 이제 좀 이렇게 좀 약간 알뜰하게 살려고 노력했냐 하면은 그 대학교 도서관에서 학생 식당 있잖아요. 학생 식당. 네. 거기에서 기본식이 2,700원이었어요. 학식이요? 예, 학식이 2,700원이고 좀 맛있는 돈가스다 하면 3,700원이었어요. 네. 그래서 네. 그래서 일주일에 제가 이제 한 7일 중에 한 네.
한 5일이나 6일 정도는 네. 학식을 먹고 네. 정말 이거 나를 위한 선물이다라고 특식, 하면서 하루. 특식 돈가스를 먹었죠. 와, 학식도 그렇게 계급 차이가. 아니, 왜 저도 그 도망가기 4개월 전에 같이 공부했거든요. 그 도서관에서. 그래서 그 학식 저도 좀 기억이 나네요. 그 보케님 그 시절에서 가장 기억에 남는 일 있으세요? 예, 뭐 정말 많은 또 일들이 있었는데요. 그 중에 사실 가장 기억에 남는 게 저한테는 이제 합격인 것 같아요. 잊을 수가 없는 순간인 거죠. 그래서 그 이제 합격하는 해 이제 그러니까 임용고시가 1차 합격이 있고 최종 합격이 있는데 네. 이게 보통 이제 제가 같이 이제 근무하는 선생님들한테 뭐 어느 합격이 제일 좋았어요? 라고 하면 무조건 다 최종 합격이라고 하세요. 근데 저는 1차 합격이 가장 좋으셨어요? 너무 좋았어요. 처음 1차 합격했을 때요? 그러니까 하는 해 아. 합격하는 해 1차 합격이 너무 좋았던 게 그러니까 물론 그 경쟁률을 뚫고 들어가는 것도 진짜 빡세긴 했는데 하필이면은 그날 약간 좀 하나의 에피소드가 있었어요. 뭐냐면은 한 오전 10시인가요? 그때쯤 네. 발표가 나요. 맞아요. 합격자 발표가. 네네네. 그래서 꼭 그날이면은 이제 뭐 저는 이제 경기도 교육청 소속이니까 경기도 교육청에 서버가 다운돼요. 맞아. 아, 잠도 안 오겠다. 네이버의 실검에 올라갑니다. 아. 예. 그래서 보통은 이제 한 9시 50분쯤에 이제 들어가서 이제 기다려요. 네. 기다리는데 서버가 다운돼서 안 네. 되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그리고 나중에 결과적으로 제가 그 합격을 확인하기까지 1시간 반 정도 걸렸어요. 네. 피가 말랐겠는데? 정말. 그래서 네. 진짜 저는 막 그때 생전 듣지도 않은 클래식 음악을 틀으면서 마음을 다스리며. 클래식 음악을 그렇게 네. 많이 들어본 적이 진짜 제 네. 인생 별로 없었거든요. 예. 그래서 그렇게 듣고 나서 1시간 반 뒤에 열리고 확인하고 너무 좋아했죠. 너무 좋아해서 와 진짜 감사하다 딱 느꼈는데 그때가 가장 기억에 남았어요. 저도 기억이 남는 게 제가 주로 그 복길님 응원을 계속 하고 있었으니까 1차 시험 발표 나는 날 바로 10시에 전화 안 하고 한 11시쯤 전화를 해요. 네. 근데 뭐 첫 번째 전화했을 때는 안 됐어. 뭐 이렇게 음. 말씀하셔서 아, 형 힘내세요. 뭐 이렇게 하는데 그때는 제 기억에 네. 그때가 한 1시간 뒤에 전화를 했어요. 네. 형 어떻게 해요? 아직 안 나왔어요. 그래서 형 거짓말하지 마세요. 써봤다. 아 그래요? 이랬던 것 같아요. 예. 근데 확실히 저보다 기억력이 더 좋으신 것 같아요, 미국님이. 그래서 제가 깜빡한 부분도 이게 말씀하시니까 조각에 맞춰주는 느낌. 예. 미국님이 기억력이 좋죠. 예. 맞아. 그렇습니다. 혹시 그러면은 지금 기억에 남는 거 긍정적인 부분을 말씀해 주셨잖아요. 그러면은 나 진짜 때려 죽여도 진짜 이거는 못하겠다 하는 거 있으셨어요? 그 4년 동안에서. 아무래도 네. 저한테 이제 뭐 물론 우리는 이제 신앙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긴 하지만 네. 다시 태어나면 네. 환생을 하면 과연 네. 이 임용고시를 또 할 거냐. 네. 저는 이제 저의 후배들 그리고 자라나는 새싹들에게 말해주고 싶은 게 그리고 저한테도 스스로에게 말해주고 싶은 게 난 다시는 임용고시 하지 않겠다. 오 왜요? 왜요? 그때 정말 내가 이거를 다 할 수 있을까? 다 공부를 합격을 할 수 있을까? 왜냐하면은 그 특히 이제 저 전공의 역사인데 임용고시에 그 엄청난 무림 고수들이 많아요. 무림 고수가 많아요. 무림 고수, 역덕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역덕후들이 너무 많아서 네. 뭐 스터디를 같이 하고 그러면은 제가 꿀리는 거예요. 네. 예, 그러다 보니까 저는 공부 나름 한다고 했는데 그분들에 비하면 저는 완전 뭐 진짜 초급인 거죠. 그래서 정말 자존감으로도 많이 떨어졌었고. 예. 그럼 그 역덕들이 예. 다 시험 합격했어요? 제 주변에 있는 분들은 그 역덕들은 다 합격했습니다. 예. 그러면 그때 그렇게 자존감이 떨어지고 좌절감을 느끼고 그럴 때 예. 뭐 신앙적으로 도움을 얻었다라거나 뭐 그런 것들이 있으세요? 예, 확실히 진짜 저는 그러니까 하나님을 붙들지 않았으면 완전히 저는 완전 포기했을 것 같은 게 네. 제가 그러니까 물론 매해마다 좀 많이 좀 힘들긴 했는데 특히 이제 마지막 합격하는 그 해 4년차 때가 네. 사실 제일 힘들었거든요. 그러니까 왜냐하면은 제 나이도 이제 점점 한 살씩 먹어가고 있고, 예, 한 살씩 먹어가면서 아 이게 과연 내가 할 수 있을까? 내가 만약에 이거 또 떨어지면 난 뭐 해야 되나? 그치, 맞아. 예, 그런 생각을 하면서 하던 찰나에 그냥 안 되겠다. 진짜 올해는 진짜 간절하게 해야겠다라고 하면서 하필 이제 마침 저희 그 대학교가
미션 스쿨이었어요. 그래서 그 대학교 이제 학생 식당 옆에 그 기도실이 있었거든요. 네. 그래서 아 진짜 간절하다, 너무 간절하다 하면서 점심 먹고 기도실 가고 저녁 먹고 기도실 가고 네. 뭐 그렇게 했었죠. 그래서 가서 막 기도하고 주님 정말 저 진짜 이번 임용고시 붙여주시면 저는 섬이라도 가겠습니다. 이거 오지라도 포천이라도 가겠다. 저는 뭐 정말 전방에 있는 철책 있는 데도 가겠다. 예, 막 그런 진짜 각오로 간절함으로 했었죠. 그러니까 그러면서 진짜 그 한 치 앞도 모르는 그런 생활 속에서 기도만 하면서 계속 하루하루 버텼거든요. 네, 오 되게 신기하다. 근데 제가 전에 방송에서 말씀드렸던 네. 그 공부를 하는데 네. 공부 한두 시간 하고 기도 10시간 하는 사람은 아니었어요. 그 사람은 다른 사람. 누군지 아시죠? 제가 누구 얘기하는지 아시죠? 와, 두 분만 웃으시고 엄청. 거기도 그 있었어요. 같은 공부 멤버였는데 네. 그런 사람이 있었어요. 공부 한두 시간 하고 기도를 10시간을 하는 거예요. 기도실에서. 그 결실을 맺었어요? 그건 제가 말씀드릴 수 있는데. 네. 지금 밀공님과 입 다물고 웃고만 있어 지금. 동공이 흔들렸나요? 그 친구는 아쉽게도 그냥 그 이탈을 했어요. 이 길이 내 길이 아닌갑다. 이런 식으로 하면서 지금은 아마 이제 일반 직장을 다니는 걸로 알고 있죠. 잘했네요. 아닌 것 같으면 빨리 저기 해야지. 거기 누나가 저랑 친구였는데 맨날 저한테 걱정했거든요. 자기 동생 뭐 먹고 살지 모르겠다고 막 이러면서. 근데 이게 이렇게 연결이 될 수 있겠네요. 듣다 보니까 이거 내가 아는 사람 같은데 하면서 이게. 제가 최근에는 그 전만큼 막 복길님하고 연락을 막 자주 못하긴 했는데 그래도 제가 옆에 봤을 때 교사라는 꿈을 이루고 나서 굉장히 삶의 만족도가 높아 보여요. 제가 왜요? 타인으로 봤을 때. 꿈을 이루신 건가? 어떠세요? 본인도 그렇게 느끼시나요? 확실히 그런 거 있잖아요. 멀리서 보면 희극이고 그렇죠. 멀리서 보면 희극이고 가까이서 보면 비극인데 네. 근데 이제 제가 딱 합격을 하고 나서 그 현장으로 갔잖아요. 갔는데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만족도는 높아요. 예. 그러니까 멀리서 봐도 희극이고 가까이서 봐도 제 스스로 봤을 때 이 교사라고 하는 직종이 희극인데 왜 제가 만족도가 높냐 하면은 일단은 그 학생들하고 같이 지내는 부분이 너무 좋아요. 그러니까 학생들이 특히 저는 이제 중학교 3학년 이제 졸업을 앞두고 있는 학생들과 같이 이제 지내다 보면은 그 학생들만의 순수함이 있어요. 그리고 또 에너지가 있고요. 그래서 얘기하다 보면은 확실히 내가 에너지를 받아요. 예. 에너지도 받고 그리고 뭐 학생들을 이렇게 지도하고 혼내면서도 애들이 너무 이제 순수하고 그 상황 속에서 자기가 스스로 반성하는 거, 그러니까 꾸밈 없는 모습이 조금이라도 보이니까 확실히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내가 좀 더 반성하게 되는 그런 부분이 있어요. 그리고 물론 저 같은 경우에도 약간 좀 관종기가 있어가지고 막 특히 이제 뭐 남학생이나 여학생이 뭐 선생님 하면서 막 이제 쉬는 시간에 막 와가지고 정말 농담하거나 이랬을 때는 저리 가 막 이러면서도 또 오늘 몇 명하고 얘기했구나 관심 받는구나 이런 게 있어가지고 복합적으로 좋아요. 근데 제 동생도 이제 선생님이에요. 이제 다른 직종의 선생님이지만 그 동생 같은 경우는 뭐 이제 복길님처럼 뭐 1년이 지나면은 빠이하고 이건 아니지만 동생은 그 헤어짐을 되게 힘들어했어요. 맞아요. 그래가지고 동생이 집에서 울 때가 되게 많았어요. 그러니까 얘네는 나 하나 헤어지겠지만 나는 이렇게 헤어지는 애들이 100명, 200명이 넘어간다. 그러니까 난 이게 너무 괴롭고 난 이게 너무 하기 싫다 이렇게 말한 적도 많았거든요. 근데 헤어짐에 대한 아쉬움은 별로 없으세요? 일단은 진짜 말씀하신 것처럼 헤어짐이 있는 직업이죠. 예. 그래서 근데 그 헤어짐을 저는 약간 조금 20대 약간 중반쯤에 일찍 경험을 했던 것 같은 게 뭐 교생 실습을 했고 그리고 제가 이제 임용고시 하기 전에 이제 뭐 기간제도 했었고 뭐 이런 식으로 하면서 정말 빨리 막 헤어지고 그 계약이 만료되면 이제 진짜 학생들 못 보는 거잖아요. 그러면서 학생들한테는 뭐 이렇게 선생님 갈게 안녕 이러면서도 막 저 혼자 나가면서 눈물 한번 훔치고 그리고 어느 날에는 또 이제 제가 서울에 있는 또 관악구의 어느 중학교에서 근무하다가 이제 안녕히 계세요라고 인사하고 나오던 길에 학생들을 만났어요. 학생들 만났는데 저도 모르게 엉엉엉 운 거예요. 막
막 꺼이꺼이 막 울면서 막 애들이 오히려 저를 막 달래주고 선생님 저희는 또 볼 거잖아요 막 이런 식으로 하면서 응 막 알겠어 하면서 막 눈물 훔치면서 마을버스 타고 제가 갔던 기억이 나거든요. 그래서 속상해. 네. 근데 지금은 이제 그 학생들을 좀 이렇게 제가 다른 학교도 옮기고 이러다 보니까 헤어짐이 발생하기도 하지만 좀 나름대로 저 스스로 인정하고 약간 좀 타협하는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아 이건 어쩔 수 없지. 그리고 진짜로 나하고 연락할 학생들은 그래도 몇몇은 있으니까 그걸로 만족해야지. 네, 이렇게 생각하고 있죠. 그럼 미곰님도 지금 같은 입장이시잖아요. 네네. 미곰님은 안 슬퍼요? 저는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당연히 헤어짐이 있는 직업이잖아요. 1년 정도. 그때를 최선을 다하는 것 같아요. 뭐 지금 같은 경우에는 또 같은 학교에서 지금 새로운 학년으로 맡고 작년에 우리 반이었던 애들 보면 반갑죠, 사실. 가서 이렇게 애들 또 인사도 하고 싶고 뭐 말도 걸고 싶은데 그 담임 선생님이나 또 그쪽의 아이들의 문화나 생활이 있는데 그거를 제가 과거의 추억 때문에 걔네들의 그걸 침해할 수는 없거든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는 있을 때 최선을 다하고 아무래도 좀 이렇게 헤어지고 나서는 일부러 더 약간 끊는 편이에요. 마음이 헛헛하지 않아요, 그러면은? 새로운 아이들에게 또 마음을 주고 있으니까. 자, 이렇게 미곰님은 새 걸 좋아하는 거예요. 매해 그냥 최선을 다하는 것 같아요, 저는. 그리고 제가 복길님 하시는 거에 대해서 굉장히 약간 좀 존경스러운 부분이 교사들 중에서 아이들 별로 안 좋아하는 사람 있는 거 아세요? 있겠죠, 아무래도. 네, 직업적으로만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있겠죠. 근데 그분들이 아니 당연히 나는 그냥 직업으로서 아이들 가르치는 거야라고 하는 거를 제가 비난할 수는 없지만 그 스타일은 저랑 좀 안 맞는 것 같아요. 그래서 좀 더 아이들을 좋아하고 그런 사랑, 우리가 믿음, 소망, 사랑 중에 그 제일은 사랑이다 있잖아요. 제 교육관이거든요. 그래서 사랑이 없는 분들을 보면은 좀 아쉽다. 다음에는 애들 싫어하는 선생님 한번 부탁드려요. 갑자기 생각나는 선생님이 있는데 저랑 같이 학교를 다녔던 친구 중에서 전 어쨌든 특수 교사잖아요. 장애인을 싫어하는 애가 있어요. 이거는 되게 제가 드립을 칠 수가 없는데? 걔는 공립학교의 교사 문화가 너무 좋아서 그런 문화에서 일을 하고 싶어서 엄청 열심히 공부를 해서 졸업하고 금방 합격을 했어요. 그러니까 뭐 걔 입장에서는 뭐 나름의 최선을 다하고 노력을 하고 뭐 거기 안에서 뭐 최소한의 노력을 하겠죠. 그렇다고 아직 개판을 칠 수는 없으니까. 근데 그 친구가 합격할 때 왠지 좀 마음이 좀 그러더라고요. 그때야말로 좀 헛헛하더라고요. 아쉬웠어요. 근데 지금 복길님도 그렇고 뭐 미곰님은 뭐 항상 애들 되게 예쁘다, 뭐 사랑스럽다 하셨지만 복길님도 지금 애들 보면은 되게 뭐 에너지를 얻고 이러신다 그랬잖아요. 근데 저는 되게 이런 게 중2병이라는 말 아시죠? 아유, 알죠. 중학생이 진짜 무섭잖아요. 그렇죠. 네, 근데 중3이시면은 진짜 이제 머리가 되게 클 거란 말이에요. 그 안에서. 왜냐면은 1, 2학년 진짜 쪼무레기도 보일 거고. 근데 그런 애들 보면은 그러니까 약간 현타 온다고 해야 되나요? 그럴 때 없으세요? 확실히 현타 올 때가 있죠. 그러니까 확실히 제가 뭐 어떤 애정을 가지고 이렇게 대했는데 얘가 약간 뭐 싸가지 없이 대한다든가. 뭘 알아요? 뭐 이런 거? 뭐 예를 들어서 너 왜 오늘 뭐 예를 들어서 교복을 안 입고 사복 입고 왔어? 그러면은 뭐 제 맘인데요.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사춘기를 웬만해서 중3 때는 이제 거의 다 끝내요. 그런가요? 예. 그래서 진짜 중2 때 중2병이라고 하는 이유가 진짜 2학년 때 정말 극심해지고 3학년 때 좀 괜찮아지거든요. 근데 이제 그거를 다 못 벗은 학생들이 또 있기는 해요. 있겠죠? 중3 중에서. 그러다 보니까 약간 뭐 싸가지가 없고. 그리고 한편으로 또 학생은 너무 괜찮아. 학생은 너무 괜찮은데 학부모님. 학부모님이 관여할 때도 있나요? 왜 지금 할 말 아니에요? 예, 뭐 학부모님이 정말 좋으신 분들 너무 많긴 한데 정말 경우가 없으신 분들 진짜 많아요. 예, 그래서 뭐 오히려 막 저는 사실 그냥 담임 교사고 정말 가장 평교사인데 뭐 교육청이나 학교에서 정한 지침 있잖아요. 그런 지침들을 그냥 우리는 이제 우리의 스타일에 맞게 그 기본 틀을 정하면서 이렇게 지키면서 일을 하는 건데 괜히 막 학부모님 연락 오셔가지고 본인이 뭐 피해를 입는다고 막
뭐 우리 아들이 선생님 때문에 이렇게 했잖아요. 사실 뭐 교육청이나 학교의 입장인데 제가 마치 뭐 이렇게 한 것처럼. 예. 이번에 온라인 수업하고 이럴 때도 그게 제일 많았어요. 계속 계약이 연기가 되는 거예요. 학부모님 자꾸 저한테 뭐라 하는 거예요. 내가 연기시킨 건 아닌데. 내가 있나? 그래서 막 진짜 뭐 이럴 거면 학교 보내지 막 이런 식으로 하시는. 맞아. 예. 근데 저희도 사실 학생들 마주하고 싶죠. 왜냐하면은 온라인으로 막 그 화상 뭐 채팅 프로그램 있잖아요. 거기서 뭐 얘들아 안녕 그러면은 한참 뭐 3초 뒤에 안녕 막 이렇게 가고 이러니까 실감 나지도 않고 또 요즘 학생들이 너무 낯을 가려가지고 저는 얼굴을 띄우고 화상을 하는데 애들은 얼굴을 가려요. 그러니까 사실은 조금 얼른 학생들 만나고 싶었는데 또 그러지 못하니까 학부모님들도 약간 좀 답답하셨던 것 같아요. 제가 전에 한번 얘기했던 것 같은데 교사는 이 총 세 주체와 함께 있는데 하나 학생, 두 번째 학부모, 세 번째 관리자, 교감교사. 이 세 주체 중에 하나만 괜찮아도 살만하거든요. 그런데 그래서 아까 전에 학부모가 연관이 있는데 어마어마하거든요. 어마어마해요? 네. 그렇죠. 유치원 이런 데는 들어봤는데 거긴 더 심하겠죠? 네, 거기는 새벽에도 연락하고 이런다니까. 근데요, 요즘 체벌 안 되죠? 체벌이 안 되죠. 촌지도 안 되죠? 안 되죠. 저는 부활시켜주면 안 돼요? 저는 촌지하고 체벌 다 겪었던 세대거든요. 네, 아마 복길님도 아닌가? 미국님도 아닌가? 미국님 때는 없었나? 왜냐면 제가 초등학교 6학년 때 전학을 왔어요. 이제 아빠 사업 때문에 이제 강서구로 이제 이사를 왔는데 초등학교 6학년 2학기 때 전학을 왔어요. 이제 반학기만 하면은 이제 1학기만 하면은 이제 나는 이제 중학교 가야 되는데 그러니까 얼마나 되게 낯설어요. 근데 선생님이 되게 악독하기도 소문난 여자 체육 선생님이었어요. 저희 담임이. 근데 이상하게 저한테는 되게 친절한 거예요. 제가 숙제를 안 해갔는데 제 짝꿍까지 때리더니 저희가 이렇게 손 내밀고 있었거든요. 손바닥 맞으려고. 근데 이제 저 보더니 그냥 너는 진짜 왜 이렇게 말 안 듣냐면서 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뭔가 이상하잖아요. 그러니까 어린 제 생각에도 되게 이상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나중에 이제 졸업하고 엄마한테 혹시 나 전화 갔을 때 뭐 이제 좀 오고 갔냐. 그러니까 엄마가 왜 이러는 거예요. 선생님이 그래. 그래서 아니 선생님 나를 되게 눈에 띄게 되게 이렇게 편애를 했다 이랬어요. 그러니까 엄마가 좀 좋지 그게 관례야 이제 이렇게 말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요즘은 이런 거 없죠. 스승의 날도 학교 못 간다고 그런 얘기 들은 것 같은데 아닌가? 네, 뭐 일단은 정말 엄청나게 엄격하게 지금 규제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뭐 오히려 이제 그렇게 하나 잘못하게 되면은 뭐 잘못 받게 되면은 너무 이제 정말 일이 복잡하게 커지고 뭐 걷잡을 수 없이 이거를 뭐 어떻게 주워 담을 수 없으니까 아예 그냥 그런 서약서를 다 가정통신문으로 발송을 해요. 그래서 학부모님들도 큰 부담이 없이 그리고 저희들도 또 학생들을 평가하고 가르치는 입장이기 때문에 어떠한 사심이 개입하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 다 일절 차단하고 그러고 있어요. 그럼 체벌은요? 미국님은 체벌 반대자잖아요. 저는 체벌 절대 금지. 반대하시는 이유는요? 체벌이 그 학생들이 성장하는데 학생들에게 교육하는데 어느 정도 도움은 되겠지만 리스크가 너무 크다고 생각을 해요. 왜냐면은 뭔가 체벌을 통해서 그 학생이 좋아질 가능성이 있지만 안 좋아질 가능성이 훨씬 크기 때문에 저는 굳이 위험한 도박을 하지 않는다. 즉각적으로 아이들이 변하고 내 말을 듣고 저야 뭐 워낙 옛날 그런 생활을 많이 했었으니까 그거의 효과를 정확히 알죠. 하지만 즉각적인 반응을 원한다고 해서 학생들에게 체벌을 하는 것보다는 그래도 장기적으로 봐서 아이들에게 교육적으로 봐가야지 체벌은 조금 위험성이 크다. 그래서 반대예요, 저는. 복길님은요? 뭐 저도 체벌은 반대한 입장이에요. 왜냐하면은 그 체벌을 하게 되면은 확실히 일단은 교사하고 학생하고 관계가 좀 애매해져요. 서먹해지고. 그러니까 만약에 제가 때렸어. 때리면 아프잖아요. 아프니까 그 아픈 기억을 가지고 저를 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확실히 어떤 관계적인 측면에서 저는 지도하는 거를 원하는데 그 관계가 좀 약간 허물어질 뿐만이 아니라 약간 그런 제가 조금이라도 얘한테 상처를 주면은 그 상처가 오래 가서 나중에 그걸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럼 숙제 같은 거 안 해오고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애가 대들고 이래요. 그럼 어떻게 상대를 해야 돼요? 그래서 저는 학부모님에게 체벌을 요구하죠. 내 손에 피 안 묻히겠다. 이런 건가요? 학부모님께 그 이제 만약에 그러니까
한 번 숙제는 사실 못할 수 있잖아요. 뭐 요즘 학생들이 워낙 저희 일반 성인들보다 더 바쁘고 학원도 뭐 3개, 4개씩 다니니까요. 그래서 어느 정도는 좀 이해를 하는 편이긴 한데 정말 뭐 숙제 외에 여러 가지 정말 이 교실 분위기를 흐릴 만한 그리고 또 비행 행위를 너무 크게 하는 친구들 이 친구들한테는 제가 이제 부모님한테 이렇게 웬만하면 연락 안 드리는데 전화해서 제 손을 이미 좀 떠난 느낌입니다. 좀 학부모님의 손이 필요합니다.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체벌을 유도하죠. 근데 저는 인간인지라 누가 제 앞에서 그렇게 싸가지 없게 굴잖아요. 저 눈 돌 것 같아요. 그렇죠. 네. 그리고 또 특히나 저희가 체벌 세대잖아요. 네, 어렸을 맞아요. 때 학교 선생님 저 고등학교 때까지만 하더라도 학교 선생님이 학생을 때린다? 그거 굉장히 자연스러운 것 중에 하나였거든요. 네네네. 그러니까 그렇게 우리가 배워왔기 때문에 그렇게 반응을 하고 가르치는 게 굉장히 자연스러운 그 반응이거든요. 근데 어쨌든 복길님하고 저하고는 학교에서 교육학을 공부를 했고 교육 방법에 대해서 배웠으니까 가지고 있는 이 본능을 좀 누르면서 교육적으로 다가가는 거죠. 근데 그런 생각까지 하기 어려운 분들은 당연히 내가 어렸을 때 배웠던 체득했던 그런 것들이 자연스럽게 나올 수밖에 없긴 하더라고요. 혹시 이게 근데 남 선생님하고 여 선생님의 차이일 수도 있을까요? 뭐 일단은 그러니까 중학교 그러니까 사실은 선생님들은 고등학교 선생님들을 제일 희망해요. 선망하고. 왜요? 왜냐하면은 학생들이 나름대로 좀 크고 점점 이제 성인에 가까워지다 보니까 이성적인 판단을 많이 하거든요. 그러니까 어떤 뭐 본능적인 어떤 충동 이런 것보다 이성적인 생각을 더 많이 하기 때문에 오히려 지도가 좀 되는 거예요. 예. 그래서 근데 중학교는 특히 이제 학생들이 아직 덜 성숙했기 때문에 좀 이제 선생님들이 기피하는 면이 조금 있긴 한데 특히 그 안에서도 남 선생님하고 여 선생님은 조금 갈리긴 해요. 특히 이제 여자 선생님은 정말 엄청난 카리스마가 있지 않은 이상 조금 버거워하는 거는 사실이죠. 예, 그래서 남자 선생님이라서 조금 제가 한마디 했음에도 애들이 약간 좀 이렇게 정신 바짝 차린 면도 있기는 해요. 이게 제가 특수학교에서 특수 아이들을 가르치잖아요. 이게 똑같아요. 똑같아요? 그러니까 여자 선생님들이 어쨌든 교육적으로 뭐 이렇게 아이들을 지도하고 하는데 애들이 진짜 막 텐트럼이라 그러죠. 진짜 깽판을 쳐요. 진짜 막 주변 물건 다 부시고. 근데 저 같은 남자 선생님이 가서 뭐 하는 거야 하지 마 하면은 애들이 싹 가만히 있어요. 그리고 거기서 여자 선생님들 현타가 오는 거예요. 그치. 이게 내가 아무리 교육적으로 하더라도 이게 결국에는 이렇게 아이들은 더 센 사람을 두려워하는구나. 맞아. 좀 그런 데에서 좀 현타들이 오시지 않을까. 저도 이걸 왜 여쭤봤냐면은 제가 중2 때인가 아직도 생각나는 게 전 중학교 때 이제 남녀공학이었는데 저희 담임 선생님이 체육 선생님이었어요. 여자분이었는데 자주 체육 선생님 만나요. 근데 그 선생님이 우리 담임이 이제 체육 시간이었는데 몰라요. 얘가 한창 우리 반에 평소엔 되게 순하던 애가 있었는데 얘가 어느 순간 갑자기 사춘기 되게 거하게 이렇게 겪었는지 체육복이 저희는 사복 갖고 와서 입는 거였거든요. 근데 그래도 규정이 있었어요. 뭐 바지는 무슨 색만 입고 뭐 이런 식으로. 근데 걔가 체육복을 그때 아마 다른 걸 입고 왔을 거예요. 그 규정을 다른 거. 선생님이 이제 불러서 너 이거 왜 이렇게 했어? 그러니까 걔가 씹더라고요. 그러니까 선생님이 너 이거 왜 이렇게 했냐고 이러니까 걔가 소리를 질렀어요. 선생님한테 어쩌고 이러면서. 그러니까 선생님이 걔 딱일 때렸단 말이에요. 근데 딱일 때니까 걔가 또 가만히 있대요. 다음엔 잘 입고 오겠습니다. 이러길래 저는 이게 필요한가 싶기도 했거든요. 솔직히. 지금 생각해도 약간 그렇게 해서라도 좀 나를 좀 챙겨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 방금 제가 했던 발언들은 어쨌든 교사로서의 발언이고 정말 인간적으로 화가 정말 많이 날 때가 있어요. 그리고 와 진짜 얘는 체벌이 필요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들 때도 있어요. 제가 지금 특수학교에 있지만 일반 학교에 있으면서 이렇게 마주치고 부딪히는 아이들이 있거든요. 그 비장의 학생들이. 그럴 때는 하는데 그럼에도 약간 이성의 끈을 놓지 않으려고 하는 거죠. 나는 못하겠다. 감사해요 주님. 이렇게 어찌됐든 복길님께서 좀 어려운 과정을 지나서 이 교사로서 열심히 하고 계시는 것 같아서 저는 제 관계 탑5 안에 드신 분으로서 계속 잘 유지되셨으면 하는 마음이 큽니다. 평화 비둘기 같으세요? 평화 비둘기.
그러면 우리 역사 선생님 한번 모셨으니까 마르타님 혹시 역사에 관심이 있으신가요? 저 이거 질문 받고 너무 긴장을 했어요. 왜냐면은 지금 오늘 선생님 오신다고 그래가지고 네네. 제가 학교 다닐 때 역사하고 그 다음에 과학 이런 거 진짜 못했거든요. 네. 문과도 싫어하고 이과도 싫어. 전 그냥 덜 된 인간이고요. 저 역사는 제 이태리 문화를 좋아하잖아요. 그래서 저는 이탈리아 역사에 관심이 많아요. 그래가지고 이제 집에 있는 책도 뭐 로마 역사에 관한 책들도 많고 한데 우리나라 역사는 사실 안 좋아해요. 이게 저희 동거인이 맨날 저보고 막 사대주의자 막 넌 외국 놈이었을 거야 막 이렇게 막 말했을 정도인데 이유가 이게 공부를 할 때 제가 역사를 싫어했던 이유 중에 하나가 우리나라 역사를 이렇게 쭉 훑어보잖아요. 그러면 뭔가 되게 자부심을 느끼고 가슴 뜨거워질 만한 일들이 별로 없는 거죠. 제가 느끼기에는. 그러니까 뭐 중국에 휘둘리고 아니면은 뭐 외세 침략도 너무 잦아가지고 진짜 너무 불쌍한 그런 역사만 갖고 있다. 나는 이 생각을 했어가지고 그리고 또 그렇다고 해가지고 왕이라 그래가지고 존경하는 왕 누구예요 하면은 막 세종대왕이요. 이 정도밖에 없을 정도로 막 병자호란인가요? 그때 인조 맞나? 그때 너무 찌질하다. 저는 그런 왕들에 대한 그게 너무 커가지고 저는 우리나라 역사는 별로 관심도 없고 좋아하지도 않게 된 것 같아요. 그러시구나. 근데 역사가 중요하다고 그러셨는데 그게 왜 중요한지 예시 좀 들어주실 수 있어요? 혹시 저한테? 아무래도 제가 얘기를 해야 되는 부분인 거죠. 참 그쵸. 역사는 항상 그냥 중요하다고 얘기를 하는데 그게 왜 중요하냐 쉬운 사실 뭐 이렇게 보통 말하잖아요. 뭐 지금 역사를 알지 못하면 우리는 과거를 잊을 뿐더러 미래에 대한 준비를 하지 못한다 이렇게 얘기를 많이 해서 이미 그건 다 아실 거니까. 근데 저는 한편으로 생각을 하는 게 뭐냐면 역사가 왜 중요하냐 왜 필요하냐라고 했을 때 요즘 보면 굉장히 대중매체들이 되게 많이 있고 또 사회적인 어떤 현안들이 되게 많이 있잖아요. 그런 것들을 좀 더 명확하게 알 수 있는 게 역사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가령 예를 들어서 제가 오늘도 이제 학생들한테 역사를 가르치고 왔는데 이제 중학교 3학년 애들 오늘 진도가 박정희 정부였어요. 박정희 정부의 어떤 시작과 끝. 이제 김재규에 의해서 총을 맞아서 결국에 이제 암살당한 그런 이제 독재자의 말로를 제가 설명을 하고 왔는데 애들이 이런 게 있었냐. 특히 이제 남산의 부장들 얼마 전에 영화 있었잖아요. 그거에 대해 애들이 조금 이게 봤던 친구들도 있나 봐요. 그러니까 확실히 본인들은 그걸 몰랐대요. 이 전에 어떤 일이 있었고 왜 하필이면 김재규라고 하는 사람이 왜 죽였냐. 그걸 몰랐다는 거예요. 근데 선생님이 오늘 설명해 주신 걸 듣고 자기가 이제 확실히 알게 됐다. 그래서 좀 명확하게 자기가 이제 앞으로 이런 관련된 역사 영화나 드라마들을 봤을 때는 좀 더 제대로 비판적으로 볼 수 있겠다라고 하는 생각들을 갖게 된 거죠. 그래서 저는 또 그리고 저 같은 경우에 지금 이제 집에서 즐겨하는 게임들이 있어요. 뭐 이렇게 플레이스테이션을 게임하는데 특히 이제 제가 암살자가 돼가지고 이제 사람들을 죽이는 건데 옵치 이런 건가요? 그러니까 어쌔신 크리드라고 막 그런 게 있어요. 근데 그게 시대별로 암살자가 있는 건데 제가 공부한 임용고시에 배웠던 역사가 나오는 거예요. 배웠던 역사가 나와서 이래서 이게 이랬구나. 암살자 중에 김재규가 나왔나요? 세계사예요. 세계사. 그래서 막 피라미드가 나오는데 이집트의 암살자는 제가 직접 피라미드를 타고 올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 당시에 피라미드를 이렇게 짓기가 어려웠구나. 전혀 와닿지 않잖아요 지금. 와닿지 않나요? 좀 그리고 게임 하시는 분들은 아마 아실 거예요. 역사 관련된 게임을 하시는 분들은 또 막 산업혁명을 하면은 막 마차들이 지나다녀요. 그래서 이때 당시에 기차가 있었는데 왜 마차가 이렇게 많았나. 이건 저한테 관련된 그런 쉬운 사례죠. 아까 말씀하셨던 역덕이 본인 아니시죠? 저 지금 그래서 이런 거 아닌가? 막 이랬단 말이에요. 그래서 잠깐 이제 멀리 갔지만 돌아오면은 약간 사회적인 현안,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서 얼마 전에 박근혜 전 대통령의 탄핵 그리고 뭐 그러한 여러 가지 현안들에 대해서 사람들이 이 대통령 불쌍하다라고 할 수 있겠지만 근데 그 안에 있는 구체적인 내막을 역사적인 사건과 접목시켜서 보면은 충분히
본인들만의 이제 비판적인 시각을 가지고 볼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 좀 비판적인 시각을 가지는데 정말 역사가 저는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네. 저는 그 학창 시절에 공부를 거의 안 해서 네. 사실 역사적인 지식이 거의 제로 베이스였어요. 네네. 근데 이 교사 임용 시험을 보려면 한국사 능력 시험을 3급 이상을 있어야 되거든요. 네. 그 시험을 보려고 처음으로 공부를 한 거예요. 그래서 시험을 7.8기로 붙었었어요. 오, 네. 그만큼 이게 베이스가 없으니까 그것도 공부를 막 잘하는 스타일이 아니니까 시험을 그렇게 봐서 붙어서 요만큼 생긴 거예요. 근데 혹시 한국사 강사 중에서 아시는 분 있으세요? 설민석 씨요? 또 있어요? 아니요. 제가 그 네. 설민석 씨랑 네. 최태성 선생님이라고 있어요. 네. 이 한국사 공부 좀 해보시는 분들은 알겠는데 큰 별쌤이라 그래요. 태성이 큰 별이거든요. 네. 그래서 그분들이 물론 전 최태성 선생님 강의를 듣고 공부를 했었고 지금은 설민석 선생님 강의를 듣고 있어요. 네. 근데 두 분이 어쨌든 역사적으로 되게 한국사에서 유명하신 강사분인데 조금 스타일은 다르지만 둘의 공통점이 뭐냐면 굉장히 한국사를 자랑스러워 생각하시면서 그걸 가르칠 때 분명히 지식적인 것도 가르치지만 뭔가 마음을 울리게 자꾸 가르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한국인으로서 내가 서사를 이렇게 만드시잖아요. 네. 그렇게 하면서 좀 더 감동적인 스토리나 또 궁금해야 되는 것들을 좀 수험생들한테 알려주면서 하니까 그러면서 관심이 좀 생기는 거죠. 그러니까 역사적이라는 게 뭐 제가 항상 우리 수학 공부하잖아요. 옛날에 수학의 정석 보셨죠? 네. 수학 정석 보면 항상 집합이 까맣잖아요. 다들 공감을 하셨을 텐데 공부하다가 집합 가다가 닫았다가 다시 공부하려면 근데 이 얘기를 왜 하냐면 지금 제가 설민석 선생님 공부를 하고 있는데 그 복길님께서 제가 복길님한테 조언을 구했어요. 저 이번에 한국사 다시 봐야 된다. 기한이 5년이거든요. 그래서 5년 이제 지나서 다시 봐야 된다. 어떻게 공부를 하는지 좀 팁 좀 알려달라 했더니 요즘에는 역으로 공부를 하는 게 그거래요. 트렌드. 근현대사부터 이렇게 하는 건가요? 네. 그렇죠. 그 처음부터가 아니라 네. 그래서 그렇군요라고 하고 안 했어요. 안 했어요? 네. 그래도 약간 또 하려고 하니까 심리적으로 왠지 앞에서부터 또 해야 되는 것 같은 거죠. 근데 지금 신라가 드디어 통일을 했거든요. 네. 공부를. 이번 주 토요일이 시험인데? 거꾸로 해서 신라까지 간 거죠. 아니 앞에서부터 해가지고. 근데 설민석 선생님이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여러분 공부하실 때 제발 앞에 구석기 공부하지 말라. 고대 시대에 여러분들 이제 마스터다. 거기는 이제 다 알지 않냐? 저 엄청 잘 알거든요. 구석기 이동 사회 뗀석기 주먹도끼 채집 거의 전공자 수준이신데? 엄청 봤거든요. 네. 제가 시험을 8번 봤다 그랬잖아요. 저번에 그때 항상 구석기는 꼭 봤었거든요. 귀엽네요. 귀여워 진짜. 아무튼 그래서 저는 좀 역사가 중요하다라고 많이 느끼는 편이고 구석기까지 멀리 가지 않더라도 우리가 그 가까운 역사 중에서 가장 기억을 해야 되는 것들이 어쨌든 일제시대에 있었던 일들이 저는 어떻게 보면 가장 중요하지 않을까? 최근에 있던 일 중에서 그거 모르면은 위안부 그 할머니들 이렇게 말하는 이상한 인간들도 많잖아요. 아무것도 모르면서. 그렇죠. 그래서 저는 좀 이번 기회에 좀 마르타님이 이탈리아 역사 말고 한국사도 같이 좀 관심 가졌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전에 이게 학교 다닐 때 이제 미국님이 저한테 질문을 한 것 중에 하나가 학창 시절에 역사에 관심이 있었냐고 이제 질문을 줬단 말이에요. 근데 솔직히 그때 재미가 어딨어요. 그냥 선생님들이 시험 나올 거 그냥 체크해주고 이래서 해야 된다 하니까 이제 시험 공부 때문에 한 거죠. 근데 그러다 보니까 이제 휘발이 되는 거예요. 이제 크면서 이제 중요하다고 생각을 안 하니까. 근데 제가 왜 또 재미가 없다고 느꼈냐면 이거는 항상 그 승자의 관점에서 쓰여지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제가 소설을 좋아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그 다채로운 사람들의 이야기가 나와가지고 이제 이야기가 이제 스토리가 풀어나가는 건데 이제 역사는 항상 이제 한쪽의 관점에서 이제 쭉 쓰여지다 보니까 저는 이게 되게 어쩔 때는 좀 배 아플 때도 있고 그래가지고 그렇거든요. 패자한테서 배울 게 없기 때문에 이제 승자의 관점에서만 쓰이는 걸까요? 아니면 패자 그냥 그때는 다 죽으니까
쓸 시간도 없이 그쵸. 그냥 제가 들었던 것 중에서 기록될 예. 네. 그 광해군이 네네. 진짜 그렇게 미친놈이었을까? 미친놈이었을까? 쫓겨났기 때문에 그렇게 된 건 아닐까? 이런 얘기도 들었었거든요. 그 확실히 근데 그러니까 사람들이 생각하는 게 맞기는 맞아요. 왜냐하면 승자에 의해서 그 항상 승자들은 기록을 남기죠. 그쵸. 예, 그리고 심지어 그 아마 이제 두 분께서 어디를 지역에 가보시다가 엄청나게 큰 비석이 있어. 그러면 와 여기 지역은 정말 이 사또나 고을의 이렇게 원님이 정말 잘하셨구나가 아니라 네. 약간 자랑용이거든요. 사실 그런 비석들이 스웩이죠, 스웩. 그치. 네. 고인돌 같은 거 아닌가요? 예, 고인돌 그렇죠. 같이? 약간 뭔가를 드러내기 위한. 고인돌은 청동기 시대에 아 예. 어우. 그래서 네. 근데 이제 확실히 그러니까 이 역사학적으로 봤을 때 그동안은 계속 그러니까 예전부터 이 역사를 어떤 사람들이 기록을 하면서 보면은 승자에 대한 기록을 많이 했는데 얼마 전부터 그러니까 한 뭐 몇십 년 전부터는 이제 민중에 대한 역사를 좀 한번 생각해 보자. 재밌겠다. 네. 예, 그런 이제 운동이 이제 유럽 쪽에서 나타나기 시작한 거예요. 네. 미국이랑 유럽 쪽에 나타나기 시작했고 특히 네. 또 여성의 인권에 대해서 많이 생각하는 네. 그런 역사도 등장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남성 위주의 역사였는데 이제 여성사도 한번 보자라고 하는 것도 생각을 하게 되었고요. 또 뭐 어떤 사람들은 그러면은 우리 사람에 대한 역사 말고 사회 구조에 대한 역사도 볼까? 뭐 이런 식으로 하면서 네. 점점 이제 그 사람들이 승자의 어떤 집중되는 것부터 이제 다른 점점 그 시야를 넓히게 된 거죠. 그러니까 요즘에는 아무래도 교과서 자체는 네. 그 객관적으로 쓰이다 보니까 정말 굵직굵직하고 어떻게 보면 약간 좀 승자의 네. 역사 아니면 우리의 약간 아픈 마음을 위로해주는 어떤 역사 그치. 그런 교과서들을 많이 쓰게 될 텐데 근데 조금 더 깊이 들어가 보면은 어떤 뭐 시민들의 어떤 역사 그리고 뭐 아까 말씀드린 여성들의 역사 이런 것들이 있으니까 좀 그쪽으로도 관심을 가지셔서 보시면 배울 것들이 많다라는 것들을 말씀드릴 수가 있겠죠. 예. 저는 그 성경을 볼 때도 우리가 주로 약간 영웅 중심의 성경 공부를 하고 있었다라는 이야기를 최근에 들으면서 그 보통 뭐 처음 하면은 아브라함, 그치. 네. 뭐 이삭, 요셉, 네. 야곱, 요셉 뭐 이렇게 정도만 하는데 그 주변에 있는 사람들도 분명히 그 시대에 살아가고 있었고 네. 그 사람들이 그 중심에 없기 때문에 안 중요한 사람들이 아닌 거거든요. 그치. 예전에 그 한국사 어떤 강의 하시는 분이 최태성 선생님 같았는데 네. 어떤 짤이 돌았어요. 그러니까 본인이 이게 강의를 하면서 독립운동가 중에서 뭐 이렇게 있었고 이 사람은 이렇게 해서 시험에 많이 나오니까 외우고 이 사람은 거의 나오지 않으니까 중요하지 않은 사람 이러는데 이 사람이 정말 중요하지 않은 사람이 맞나요? 이런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분명히 그 사람도 독립운동을 했고 분명히 그치? 하는데 네. 근데 어쩔 수 없이 사실 우리나라의 입시 과정 때문에 네. 일단 그렇게 본인도 가르친다고는 해요. 음. 하지만 여러분들이 입시가 끝났을 때는 다시 한번 돌아볼 수 있는 시간이 됐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말씀하셨었는데 성경도 좀 비슷한 것 같아요. 우리가 마르타님 말씀하신 것처럼 굉장히 뭐 우리 골리앗과 다윗 해가지고 다윗이 이겼고 그 옆에 있는 분명히 수많은 인물들이 지나가는데 우리가 성경이 좀 어렵잖아요. 그쵸. 그러니까 좀 굵직굵직한 사람들만 이렇게 기억을 하는데 그 외 말고도 그래서 성경을 잘 봐야 된다고 하는 것들이 그 외에 있는 사람들. 근데 사실 교회 뭐 가면은 목사님들도 그 위주로 가르치시다 보니까 우리가 잘 모르는 부분들이 있는 것 같아요. 어떻게 보면 또 성경도 또 하나의 우리가 역사책이라고 말하면 좀 애매하긴 하지만 역사죠. 네, 과거에 네. 있었던 그치. 일들인데 그것도 좀 우리가 성경을 그렇게 바라봐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러면은 저 이거 방송 준비하면서 평행이론 아세요? 예, 평행이론? 알고 있죠. 저는 역사가 자꾸 중요하다고 그러시길래 평행이론이 있어가지고 혹시 중요하다고 그러는 건가? 이 생각했거든요. 와, 이거는 네. 어떤 분을 모셔야 될까요? 너무 질문이 고차원이었나요? 미국님 지금 당황했는데? 네, 제가 네. 안 그래도 복길님한테 네. 혹시 마르타님이 돌발 질문도 당황하지 말라고 말씀을 드렸거든요. 좀 당황하신 것 같던데요. 제 머릿속에는 평행이론이라는 걸 오늘부터 네. 지우겠습니다. 제가 그래도 방금 말씀드렸던 것처럼 한국사는 조금 공부를 했어요. 근데 세계사는 정말 젬병이거든요. 그래서 그나마 제가 알고 있는 세계 역사는 중세시대
우리 옛날에 그 카톨릭이 이렇게 지배를 하고 있던 네. 이 표현이 맞나? 그 중세 시대가 시대적으로 암흑기였다. 네, 네. 그리고 나서 르네상스 시대로 넘어가면서 문화도 발전되고 뭐 이렇게 알고 있거든요. 네. 근데 제가 알고 있는 게 맞나요? 예, 뭐 사실 맞는 부분에 좀 더 가깝다고 볼 수가 있죠. 왜냐하면은 진짜 정말로 중세 시대는 어떤 신 중심의 역사였잖아요. 그렇죠. 예,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은 거기에 대해서 뭔가 비판적인 걸 할 수가 없었죠. 그리고 모든 관심과 모든 시야는 다 하늘 위로. 그치. 예, 우리가 소위 말하는 보이지 않는 네. 그분에 대한 어떤 이제 믿음 그런 것들이 굉장히 중요시 여겼는데 르네상스로 오면서 아 이제 우리가 관심 가져야 될 거는 사람이다. 내 옆에 있는 사람이다. 라는 거를 보면서 인문주의가 좀 발전하기 시작합니다. 예, 그러면서 아 그러면은 우리는 종교도 우리 신앙도 좀 우리 사람들이 알 수 있게 해야 되지 않을까라고 하면서 고민하던 찰나에 종교 개혁도 등장을 하게 되고요. 그 이후에 예 그러다 보니까 뭐 마틴 루터도 이 여러분들 잘 알고 계시죠? 마틴 루터 종교 개혁. 근데 잘은 몰라도 그냥 알고는 있어요. 예, 그분도 이제 나름대로 비판을 하면서 그쵸. 성경도 번역을 합니다. 사람들이 알 수 있도록. 예. 맞아요. 그러니까 번역을 그러니까 점점 많은 사람들이 그 다른 나라의 각 나라에 있는 사람들이 번역을 하게 되면서 이 성경이 굉장히 친숙하게 다가오고 그렇게 된 거죠. 그러다 보니까 아 이제 우리가 중요해졌고 우리가 움직이는 우리 행동들이 곧 역사가 되는구나라고 하는 것들이 있으니까 거기에 따라서 어떻게 보면 세계 역사가 좀 발전하게 된 측면도 있다고 볼 수 있죠. 그리고 제가 알기로 종교 개혁이 어찌됐든 성공할 수 있었던 뭐 제가 듣기로 누군지 정확히 기억은 안 나는데 마틴 루터 전에 한 100년 전에 누가 또 종교 개혁 얘기했다가 목 잘려 죽은 사람이 있다고 들었거든요. 네. 근데 마틴 루터가 그걸 성공할 수 있었던 거는 네. 그때 당시 인쇄술이 발달하기 시작했대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원래는 마틴 루터가 교수, 대학교 교수였는데 예. 그냥 강의식으로 난 이렇게 생각하는데 어떻게 하냐라고 우리 한번 토론을 해볼까 정도로 얘기를 했었는데 네. 인쇄술이 발달을 하니까 그게 퍼지다 보니까 종교개혁이 됐다고 전 들었거든요. 예. 그리고 이거는 마르타님한테 들었던 건데 어찌됐든 르네상스 시대에 굉장히 예술적으로 네네. 문화적으로 많이 발전을 했는데 네. 그 예술 작품 중에서 어쨌든 중세 시대에서 우리가 신 중심의 네. 그런 예술 작품들도 많이 그때 생겨났다고 그쵸. 들었어요. 네. 마르타님 되게 잘 아시더라고요. 안 그래도 아까 이태리 문화에 굉장히 관심 많으시다고. 네, 맞아요. 르네상스는 이태리 피렌체에 더 꽃을 피웠죠. 이태리어도 되게 잘하세요. 아 정말요? 네. 여기서 시키시지 마시고요. 하려고 했는데. 왜냐면은 이태리 문화 영화제 거기에 사무총장 하셨었나요? 사무총장이요? 유엔 사무총장 느낌인데 거의. 홍보실장이요. 홍보실장. 네. 2년 동안 하셨던 거라 제가 알고 있는데. 네, 맞아요, 네. 맞아요. 그러니까 거기 회원은 한 5, 6년 전부터 했는데 이제 같이 해보자 이제 제안을 주신 거는 이제 2년 전인데, 네, 12월에 해요, 여러분. 코로나 때문에 인터넷으로 한다니까. 네, 나중에 주소 한번 돌릴게요. 알겠습니다. 근데 지금 전 복길님 얘기 듣다가 역사를 아까 이제 역사 선생님이라 그러셨잖아요. 예. 그래서 저는 이제 그 옛날 진짜 무슨 태종태세 이때부터 시작할 줄 알았는데 제가 지금 아짜 싶었던 게 이제 박정희 얘기하셨잖아요. 네. 그래서 이것 또한 역사였지라고 이제 딱 생각이 드는 거죠. 어떻게 보면은 뭐 세월호 사건 같은 경우도 이제 그쵸. 역사도 이제 기록이 될 되겠죠. 테고. 예. 예, 그래서 저는 역사나 그러면 되게 옛날 옛적의 일로만 생각하고서는 지금 예. 저 방대한 양을 어떻게 다 습득을 할 것이며 약간 이렇게 생각도 해서 좀 접근성이 어려웠던 것 같기도 해요. 미국님 왜 웃으세요? 요즘 초등학생들인가 네. 배우는 역사책에 네. 2002 월드컵 얘기가 나오대요. 진짜요? 근데 또 제가 가르치는 학생들이 네. 2005년생이에요. 오. 배워야 되는 게 많네요. 그러네요. 예. 우리는 그럼 역사의 산증인가? 아, 그럼요. 다 그렇죠. 그럼요. 그 만약에 이제 촛불 저희가 이제 촛불 혁명이라고 표현을 하죠. 거기에 네. 참여를 했으면 저희도 역사의 산증인이 되는 거죠. 그쵸. 예. 그리고 우리가 지금 현재 굉장히 핫한 BTS 네. 노래를 한 번이라 들었으면 우리가 아미가 되는 거죠. 그렇죠. 예. 저는 그 한국 기독교 역사 관련해서 팟캐스트를 듣고 있는데 한국 기독교사 토파보기라는 게 있어요. 근데 조금 들었어요. 조금. 그 역사 한국 기독교 역사 좀 유명하신 홍승표 박사님 네네네. 아시죠? 네. 하시는 거긴데
주로 들으려고 하면 잠이 들어서 수면제로 사용하고 있어요. 아니, 제목이 되게 재밌어요. 그래서 빠른 연생 언더우드 편. 오, 빠른 연생? 네, 그래서 네. 오 언더우드 씨가 그거였나 해서 네. 근데 1, 2월 생일이 아니신 거예요. 네. 그래서 너무 궁금하잖아요. 그치, 네. 근데 계속 잠들어요. 다 못 들으시고. 네. 근데 뭐 홍승표 박사님께서 해주시는 그런 보통 약간 선교사에 대한 이야기나 뭐 이런 것들은 좀 귀에 쏙쏙 박히는데 아무래도 그냥 기본적인 기독교 역사는 책도 좀 사긴 했었는데 아직까지는 이렇게 딱 어렵더라고요. 저는. 혹시 두 분은 한국 기독교 역사에 대해서 좀 알고 계시나요? 저부터 말씀드리면은 저도 이제 그 홍 박사님한테 들은 것 중에 맨날 졸거든요. 근데 딱 하나 기억 남는 거는 한국 교회에 태극기가 있는 이유 이거 기억 안 나시죠? 기억나요. 아 기억나세요? 네. 네, 전 그거만 기억나고 나머지는 다 어떻게 싸그리 죄송해요. 귀한 시간 할애해가지고 그렇게 방송 녹음을 해주셨을 텐데 왜 이렇게 좋은지 정신 바짝 차리고 들어야 되는데 복귀님은 뭐 아는 거 있으세요? 아, 근데 참 제가 진짜 역사 선생님이라고 하지만 참 신앙인으로서는 정말 어떻게 보면 좀 부끄러울 수 있겠는데 이 한국 기독교 역사에 대해서 그러니까 제가 아는 어떤 그런 전공적 지식만 알지 정말 그 두 분께서 말씀하시는 것처럼 구체적인 그런 기독교 역사에 대해서는 제가 잘 모르는 편이에요. 저 하나만 아는데요. 예, 그래서 사실 어떻게 보면은 조금 저한테는 도전적인 분야일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예. 그러니까 뭐 가장 들었던 것 중에서 놀랐던 거는 우리가 3.1 운동을 어쨌든 종교 지도자들이 주체적으로 모여서 했는데 그거를 왜 한국 교회에서는 알려주지 않을까? 교회 성도들한테 알려주지 않잖아요. 네. 학교에서도 뭐 그냥 한 줄 정도 나오잖아요. 종교 지도자들이 뭐 모여서 했다. 네. 이 정도만 하고. 근데 그거는 내가 만약에 목사하고 이러면은 우리 기독교가 옛날에 3.1 운동을 뭐 이렇게 했을 텐데 좀 그런 부분들도 조금 아쉬운 것 같긴 해요. 몰라서 말씀 못 하시는 거 아닐까요? 그런가요? 신대원 다녀서 안 배우셨나? 근데 제가 확실히 저도 이렇게 뭐 교회를 다니고 혹은 뭐 이제 또 여러 채플이나 또 예배 말씀 들을 경우가 있잖아요. 근데 확실히 이게 직업병적인 측면이 있어요. 왜냐하면은 그 목사님께서 뭐 어떤 사례를 들면서 역사적인 측면을 말씀을 하실 때 네. 간혹 가다가 잘못된 네. 역사적인 거를 말씀하실 때가 있어요. 네. 있죠. 근데 저는 그게 박힙니다, 귀에. 오. 예, 네. 그래서 그게 아 이건 아닌데라고 하면서 네. 말씀을 드릴까라고도 하지만 또 한편으로는 그분께서 열심히 또 준비하셨던 그런 게 있기 때문에 제가 차마 말씀 못 드리지만 오, 착해라. 그런 측면도 있지 않을까. 예, 저는 생각해봤어요. 막 매일 쓰거든요. 이상한 말씀하시면 뭐 담임 목사님께서 지금 다니는 교회 예. 그 장애인에 대한 굉장한 이렇게 마음이 있으셔서 그런 얘기를 많이 하시는데 사실 담임 목사님은 굉장히 성경적으로 많이 아시고 하는데 예화를 들 때 자꾸 실수를 하시는데 네. 예를 들면은 장애자라고 부른다던가 사실 이거는 옛날 언어인 거지 네, 뭐 네. 그런 건 아니잖아요. 뭐 장애우 이런 거 있잖아요. 장애우도 옛날 어고 네. 지금은 사용하지 않고 지금은 어쨌든 장애인이라는 명칭을 쓰고 예. 뭐 그거 말고도 뭐 여러 가지 장애에 대해서 분명히 마음은 있는데 제가 느끼기에 아 저분 마음은 있는데 저렇게 전공자니까 밖에서 말하고 다니면 오해받거든요. 막 이렇게 저 사람은 뭐 그런 것처럼 말로만 떠들지만 해서 제가 그거를 길게 메일을 썼어요. 근데 답장이 왔어요. 회신 왔어요? 네, 뭐라고? 네 형제님 잘 배워서 사용할게요 라고 답장이 온 거예요. 네. 근데 오, 그 네. 다음 주에 바로 또 똑같이 쓰는 거예요. 이게 옛날 분이라서 이게 안 되나 보다 뭐 이런 생각도 하고 근데 최근에 설교를 하실 때 네. 그런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잘 들어보세요. 우리 일제시대에 많은 목사님들이 네. 창씨개명을 하고 신사참배를 했어요. 네. 그것 때문에 약간 교회 안에서도 이게 조금 갈라졌었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어쨌든 뭐 우리는 광복을 했고 6.25 전쟁이 일어났잖아요. 네. 근데 그때 신사참배가 어떻게 보면 약간 우상숭배 개념으로 볼 수도 있긴 하잖아요. 그렇게 해서 우상숭배를 했던 그 목사들이 했기 때문에 공산당 송에 다 죽었다라는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제가 그걸 듣다 이건 메모를 해야 되는데 하고 제가 메일을 쓰려고 그랬어요. 네. 근데 뭐 요즘에 목사님도 코로나 때문에 힘드신데 내가 더 힘들게 할까 봐 제가 용서했습니다. 사실 그런 건 아닌 것 같은데 제 생각에는. 너무 웃겨. 어떡해.
아 진짜 어렵다. 네, 진짜 어렵네요. 네. 이거는. 맞다. 제가 아까 질문 준비해 놓은 게 있는데 네. 깜빡하고 말씀을 못 드렸거든요. 하나만 질문해도 되죠? 네네. 복길님 예. 그 교직에 서신 지 몇 년 되셨어요? 이게 네. 공식적인 대답이 있고 비공식적인 대답이 있어요. 총합해서 그냥. 총합해서 네. 총합하면은 제가 네. 대략적으로 지금 한 5년 차? 5년 차? 예. 그러면은 항상 남학생만 가르치셨어요? 아니요, 항상 저는 그러니까 네. 초창기에는 남중에 있다가 네. 이제 거의 남녀공학 남녀공학도 있으셨고 있었죠. 예쁜 애 있었어요? 많죠. 많아요? 예. 선생님 잘 키워가지고 20살 되면은 결혼할 생각 있어요? 아니요, 근데 네. 확실히 그런 생각을 가져본 적은 없어요. 그러니까 왜냐하면은 네. 이게 어떤 사사로운 감정을 가지면 안 돼요. 그러니까 안 되는 건 머리는 그런데 내 가슴이 시켜. 그럼 어떡해요? 약간 그런 거는 전설적인 얘기죠. 예. 전설적인 네. 얘기에 제가 주인공이 되고 싶진 않고요. 저는 정말 네. 지극히 제 나이대에 맞고 네. 정말 저와 가치관이 맞는 사람을 네. 그렇게 함께 하는 게 저는 항상 그려왔던 꿈이자 하나의 비전이었기 때문에 네. 그 무언가 옛날에 진짜 그 복희님 지금 말 더듬는 거 보니까 이쯤에서 끊어야 되나요? 네, 감사합니다. 그러니까 저는 네. 사실 그런 생각이 들어요. 뭐 학교에서도 그렇고 네. 교회에서도 그렇고 교회 학교가 있잖아요. 네. 중고등부. 근데 간혹 보면은 학교는 어쨌든 본인이 잘릴 수도 있고 약간 윤리적인 문제가 있으니까 안 그러긴 하는데 예. 교회 학교를 보면은 꼭 교회 학교 선생님이랑 이 중학생 뭐 고등학생하고 사귀는 경우가 맞아요. 있어요. 네. 근데 저는 우리가 기본적으로 좀 일반적인 상식으로 보면 사실상 조금 이상하잖아요.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미성년자하고 성인하고 네. 그건 네. 그러니까 왜냐면 뭔가 본인의 나이대에 있는 사람하고 이게 잘 안 되니까 아니면 본인이 너무 정신적으로 침체가 돼 있어서 그런가? 라는 생각이 전 들어요. 그래서 만나는 사람을 보면 아니 도대체 안타깝기도 하고 둘 다 안타까워요. 둘 다 안타까워요? 네. 근데 왜 자꾸 누군가 한 명이 떠오르는 이유는 뭘까요? 한 명이 아닙니다. 사례가 저도 있어요. 주변에 하나. 그래요? 네, 아까 말씀하신 교회 그런 경우도 있고 교회 선생님하고 이제 고2인가 고3짜리하고 이제 걔 20살 되고 21살 되니까 갑자기 결혼한다고 둘이 나이 차이가 많이 나는데 네, 그래서 전 그런 거 보고도 아무래도 선생님이고 뭐고 해도 뭐 이게 사람인지라 이제 가슴이 뜨거워지면 어쩔 수 없나 보다라고 생각해서 복규님한테 여쭤본 건데 네. 근데 대표적으로 그러니까 제가 봤던 인터넷 글 중에 하나가 진짜 그런 선생님이 있는 거예요. 이제 자기가 이제 그러니까 본인은 담임 교사고 이제 학생이었는데 어떻게 이제 잘 돼가지고 결혼했어요. 근데 그 자기 부인이 이제 와이프 되시는 분이 반장이었던 거예요. 그래가지고 자기도 모르게 뭔가 시켜야 돼. 집에서 집안일을 할 때. 그럴 때 이제 보통 뭐 여보 혹은 뭐 자기 이렇게 부르잖아요. 근데 반장 우리 이거 하자. 저도 봤어요. 그 첫날 밤에 진짜 나 못 봤어. 반장 불 거 이래가지고 뭐 그런 식으로. 이게 진짜인지 모르겠는데. 근데 저도 특히나 사실 중학생 애들은 정말 완전 애 같고 고등학생 되면 그래도 약간 이제 성인이 다가왔기 때문에 아이들이 좀 그렇긴 한데 한 번도 그런 마음을 가져본 적은 없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아예 그 아이들을 바라보는 좀 시선 자체가 그 정도의 수준이 아니었던 것 같아요. 뭔가 애초에 그냥 사람 대 사람 뭐 남자 대 여자 이성적으로 봤으면은 그런 마음이 생길 수도 있겠는데 뭐 일하러 와가지고 그렇잖아요. 그런 마음인 것 같아요 저는. 그렇죠. 아무래도 그렇게 이제 선생님과 제자가 연애를 하고 결혼할 수 있는 건 교회 학교에서는 가능하지 않을까. 교회 학교. 아니요 근데 뭐 학교 기사 나는 거 보면은 학교 선생님하고 제자하고도 되는 경우도 있으니까 제가 남자 선생님이 아닌 게 진짜 다행이네요. 그렇죠. 그렇죠. 아유 참. 저희가 복길님을 오늘 역사교사로 한번 초빙을 했는데 역사교사로서 저희를 위해 혹시 이야기해주고 싶으신 역사적 사건을 좀 소개해 주실 수 있나요? 역사는 현재와 미래를 살아가는 열쇠이기 때문에 현직 선생님께 저희 좀 들어보고 싶은데 마르타님 좀
어제 하품하시는 거 들으셨죠? 이제 한 45분 정도 하면 되나요? 근데 제가 이 지금 미국님께서 말씀하신 이 질문에 대해서 생각을 해봤는데 사실 정말 역사적 사건이 너무 많은데 그 중에 하나만 생각하면 바로 오늘이에요. 오늘. 그러니까 뭐냐면은 요즘 들어서 새삼 그 진짜 문화적 힘이 엄청나다는 걸 느끼는 게 뭐냐면은 그 이제 BTS 있죠. 네. 예, BTS가 그 이제 엄청나게 큰 전 세계적인 파장을 일으키고 있잖아요. 네. 근데 우리가 얼마 전까지만 해도 이제 싸이가 강남 스타일을 얘기하면서 했지만 사실 강남 스타일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보면 약간 좀 희화화된 느낌이 강하잖아요. 그렇죠. 네. 그러면서 정말 이 싸이라고 하는 연예인이 정말 재밌는 사람이구나, 말춤이 정말 재밌구나라고 하지만 BTS는 좀 다른 느낌인 것 같아요. 그렇죠. 예, 좀 뭔가 멋있고 또 이제 무언가 다른 나라에서 또 배울 만한 그런 부분들이 있는 약간 아이돌 그룹이고 하니까 좀 저는 사실 약간 우리가 쉽게 접할 수 있는 역사적인 부분을 지금 생각해 본 결과 뭐 BTS나 블랙핑크처럼 예,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시대에 이 사람들이 끼치는 영향력이 어마무시하다는 거. 그리고 심지어 얼마 전에 BTS 그 발언으로 인해서 이제 한국과 미국의 어떤 맞아요. 예, 그런 이제 그러니까 친밀감 있는 어떤 그런 발언을 하니까 중국 사람들이 엄청나게 그 약간 그런 느낌이었어요. 우리 같은 반인데 네. 나도 쟤네랑 친하고 싶은데 네. 쟤네 둘이 친해. 네. 야, 너 왜 나랑 안 놀아줘? 약간 이런 느낌이었어요. 네. 그게. 그래서 역광강 당했잖아요. 그러니까요. 네. 그러니까 확실히 그 문화 힘이 엄청나다는 것을 요즘 다시금 느끼면서 이것도 하나 나중에는 역사적 사건으로 교과서에 정말 크게 기록될 수 있겠구나라는 생각이 들기도 했어요. 네. 저 오늘 복귀님 만나뵈서 되게 감사하네요. 그러니까 역사하면은 제 머리에 되게 이렇게 딱 박혀있던 그 개념이 있잖아요. 그게 좀 많이 바뀐 느낌이에요. 오늘. 그래서 되게 감사하네요. 미국님 고마워요. 워스트 5. 그러면 저희 기상청에 자리 잡고 있는 고정 코너죠. 마미고메 그것이 알고 싶다. 첫 번째 고정 질문입니다. 복길님, 행복이 뭐라고 생각하세요? 행복이라고 하는 게 사실 되게 어려운데 이 대답 말씀드리기 어려운데 저는 그냥 행복이 고민과 갈등이 있고 계획이 있는 지금 현재라고 생각이 들어요. 오. 엄청 철학적인가요? 네, 눈 튀어나올 뻔했어요. 예. 네. 왜 그러냐면은 네. 사실 어떤 사람들은 행복이 뭐냐라고 했을 때 고민이 없는 삶, 걱정이 없는 삶이라고 하잖아요. 맞죠. 네. 근데 오히려 적절한 고민 그리고 내가 견딜 수 있는 그런 갈등 혹은 어떤 미래에 대한 계획이 있으면 제 스스로가 움직이는 것 같아요. 삶의 어떤 동력이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것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네. 예, 그것들을 달성하기 위해서 네. 제 스스로 노력하다 보니까 거기에 따른 그것들을 달성하고 해결했을 때 어떤 그런 만족감. 그래서 그러면 그것을 위해서 내가 지금 있는 이 처한 삶이 어떻게 보면은 나름 나를 움직이게 만드는 동력이 되니까 이 자체로 행복할 수 있겠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네. 멋있다. 할 말을 잃었어요. 눈 튀어나오고 할 말 잃었어요? 네. 복길님에게 하나님은 어떠신 분이세요? 예, 저에게 있어서 하나님은 항상 고난 가운데 길을 내주시는 분 같아요. 그러니까 죄송해요. 아니에요. 장난이에요. 장난. 장난이에요? 네. 나 선생님한테 혼나는 기분이었어 방금. 너희들은 다 고난이 있단다. 네. 예, 왜 그렇게 생각하냐면 제가 정말 잘 살고 있을 때는 물론 모든 그 순간순간들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느껴지고 인도하심이 있지만 잘 살고 있을 때보다 정말 제가 처절하게 학식을 먹고 궁핍해졌을 때 움직이시는 게 좀 더 잘 보이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교만하지 않게 고난을 이렇게 팍팍팍 이렇게 제 스스로가 이제 약간 느끼면서 그 가운데서 하나님이 나 여기 있다. 하나님 역사하심이 이런 사람이야. 저는 그래서 고난 가운데 길을 내주시는 분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네. 되게 고통을 이겨내시는데 되게 익숙하신 것 같아요. 저의 삶의 키워드인가요? 고통, 고난. 십자가를 지고. 예. 다음 고정 질문입니다. 복길님, 어떤 크리스찬이 되고 싶으세요?
예, 그래서 두 번째 제가 앞에서 말씀드렸던 그 질문과 좀 약간 연결될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러니까 길을 내주시잖아요. 근데 그 길을 걸어가야 돼. 오. 예, 길을 안 걸어가면 저는 고난 속에 머무는 거예요. 반항하는 건 생각 안 해보셨어요? 반항도 하죠. 지금이 어떻게 보면 또 반항시기도 합니다. 왜냐하면은 어떻게 보면 제가 요즘 온라인 예배를 열심히 네. 열심히? 예, 온라인 예배 잘 드리고 있지만 하지만 실제로 그 교회로 가서 예배를 드리는 것보다는 좀 너무나도 많은 유혹의 요소들이 있더라고요. 그렇죠. 예. 그리고 또 이제 아무래도 또 저의 동료 선생님들하고도 같이 또 이렇게 약속을 하다 보면은 또 저도 모르게 느슨해지는 게 있어요. 예, 어떤 유혹이라든가 어떤 측면에 있어서 제가 굉장히 나약한 모습을 발견하기 때문에 고난이 생겨도 걸어가지 않는 거예요. 예, 그래서 저는 어떤 크리스찬이 되고 싶냐면은 좀 길을 내주셨잖아요. 좀 그 길을 걸어가는 사람이 되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오, 멋있다. 저는 어떻게든 반항을 생각하고 있어요. 때를 써서 내가 원하는 길 내주세요. 이런 걸 생각했는데. 예. 네, 알겠어요, 선생님. 마지막 질문이에요. 예. 복귀님 다니시는 그 불질러야 되는 교회 담임 목사님에게 한마디. 그 감사해요, 사랑해요, 존경해요 이런 대답 저희 되게 싫어하는 거 아시나요? 네. 예, 알겠죠. 네, 그런 거 빼고. 네. 제가 지금 순간적으로 좀 고민을 해봤는데 교회 담임 목사님 말고 청년부 목사님을 제가 늘 말하던 그 청년부 목사님. 예, 네네네. 네. 청년부 목사님께 좀 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는데요. 네. 사실 저도 지금 청년부죠. 네. 청년부라서 어떻게 보면은 제 소속도 뭐 이렇게 어떤 구역에 있다라기보다는 청년부에 소속되어 있는 사람인데, 근데 얼마 전에 저희 청년부 목사님께서 그러니까 소위 말하는 올드 멤버 있죠. 네. 예, 올드 멤버를 다 이렇게 뒤집어 엎으셨어요. 왜요? 그러니까 그 이제 시발점 욕한 게 아닙니다. 처음 그 시발점이 중의적인 표현으로 가시죠. 괜찮다. 네. 예, 그게 이제 아무래도 이제 저희 찬양팀을 좀 리뉴얼하겠다라고 말씀하셨거든요. 네. 예, 리뉴얼 한다고 했는데 거기에 또 이제 오랫동안 정말 믿음을 지키고 그 안에서 자기의 자리를 지킨 청년들이 많이 있었어요. 네. 근데 리뉴얼 되면서 순식간에 그 청년들이 이렇게 서 있을 곳이 없게 된 거예요. 실족하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은? 이미 좀 몇몇 청년들은 제가 그냥 감히 판단하고 있는데 좀 실족한 것 같고 또 교회를 떠났어요. 예, 교회 떠나서 지금 다른 곳을 알아보려다가 또 코로나 때문에 또 교회가 막았네. 다른 교회들이. 그치. 그러네. 예, 그래서 정말 이 교회 저 교회 뭐 이런 식으로 지금 다니는 또 청년들도 있고요. 하면서 저 또한 지금 청년 예배를 드리지 못하고 대예배 위주로 지금 드리고 있는 입장인데 청년부 목사님 한편으로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좀 약간 아쉬웠어요. 너무 아쉽고 네. 그래도 저도 이제 진짜 10년 넘게 있었던 청년부였는데 저와 같이 사역을 하던 진짜 그 친구들과 그 동역자들이 다 떠났기 때문에 네. 제가 다시 돌아갈 수 있는 입장이 아닌 거죠. 그렇죠. 예. 제가 돌아가면 이제 화석이 되는 거죠. 예. 그래서 청년부 목사님께 드리고 싶은 말씀은 다시 한번 그래도 우리 나이가 좀 있는 사람들을 좀 봐줘라. 너무 자라난 새싹들만 보지 말고 그래도 경험 많은 우리들을 좀 봐줘라라고 하는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평화 비둘기 어떡해. 아직도 자기랑 친한 사람들하고만 연락하고 만납니까 그분? 제가 친하지 않기 때문에 연락을 하시는지는 모르겠어요. 예. 저도 지금 청년부하고 연락이 좀 잘 안 된 지 좀 오래됐기 때문에 예. 모르겠어요. 어떻게 진행이 되는지 예, 모릅니다. 근데 제가 마지막으로 봤을 때도 본인하고 좀 친하고 본인이 좀 편하게 할 수 있는 뭐 그러니까 특히나 방금 말씀하신 어린 아이들이나 아니면 자기를 잘 따르는 사람들하고 주로 교류를 하시거든요. 그러니까 그 외에 청년들이 좀 어려워했죠. 근데 방금 복길님 말씀하신 것처럼 그 한 번 뒤집는 그런 사건이 있으면서 근데 복길님 원래 이렇게 순한 분이세요? 네. 그러니까 복길님 같은 경우는 제가 느끼기엔 어떠냐면 저는 좀 그래도 복길님보다 말을 좀 거침없이 하잖아요. 그러면서 대리만족하시는. 아, 예, 맞아요. 그래서 제가 미곰님하고 정기적으로 만나는데 또 이제 이렇게 얘기하다 보면은 미곰님 제 속을 긁어주는 부분이 있어요. 효자손입니다.
고막 친구. 예, 정말 고맙죠. 저희 전 교회는 아직 더 할 얘기가 많으니까 네. 할 욕이 더 많으니까 더 풀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